어떻게 보면 언론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광우병 사태 보도 때 언론이 참 우리 사회에 큰 화를 초래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도 이 세월호 사태, 세월호 사건에 대한 보도 과정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문자 후보에 대한 왜곡 보도 이런 것들 통해서도 계속 언론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유경제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언론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또 이 언론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해부를 본격적으로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권력 다음으로 언론이 사회 권력을 나눠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축적되는 권력이라는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은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언론 매체의 다양성이 저하다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내와 사건 같은 경우 정보통신 사건에 운영적인 경우로서 이제 더 이상 언론을 투명하시고 언론의 평가하고 정말 특별하지 않은 사업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법적인 공지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은 그동안의 기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 언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특별하게 가지고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 관련을 쓰고 있는지. 사실 근대 민주주의 발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근데 우리 헌법을 보면 표현의 자유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구체화할 수 있는 수단인 언론, 출판, 집회, 교사 이 네 가지의 기능을 갖다가 명문화 있는데, 우리 헌법에서는 언론의 자유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 기관의 자유, 언론 매체의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제에는 표현의 자유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해서 언론 매체들이 국민들한테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의견을 형성하고, 특히 정치적 사회적 문화를 바꾸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형성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 매체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마 우리 헌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해석하고 보니까 외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로 헌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결국은 과거에는 국민들이 이제 주로 그 언론 매체의 대표적인 TV 방송하고 라디오나 TV 방송과 그리고 신문. 지금 우리가 그런 건 발전하면서 지금은 이제 통신 부분하고 방송 부분이 융합되면서 방송, 통신, 이게 지금은 방송과 통신을 뗄 수 없는 하나의 요구로 지금 TV라든지 방송 매체들로는 인터넷 통해 가지고 정보 전달 방법을 다양하게 추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우리 헌법의 원칙으로 규정되는 언론의 자유를 표현해가지고, 문제는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이 어떤 식으로 외부로 표출되는지, 즉 그러니까 의사 표현이 외부로 어떤 식으로 표출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언론에 대해서 언론은 이 내용이나 질 자체에 대한 규제는 없다는 거죠. 다만 그것이 밖으로 표현이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의 권리라든지 또는 사회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또는 그 헌법 26조 사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 윤리 이런 분야에 이제 침해가 발생하고 충돌이 되는 경우에 이제 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조 2항은 이 사전에 검열하든지 언론의 내용을 사전에 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열 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현이 되고 났으니 이미 발생하고 나서부터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언론의 자유가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보면 21조 4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침해했을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는 아예 헌법 자체가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회의 어떤 공공 질서라든지 윤리를 갖다가 침해하는 경우인데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37조 2항을 보면은 그 안전보장이라든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나 또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 공기를 위해서는 대안을 법률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사실은 21조 3항에 보면은 이 방송이나 신문이라든지 이런 언론 매체들은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규율을 제정해서 법률로 그 내용과 그 다음에 한계를 갖다가 설정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방송법이라든지 신문 기능이라는 법률이라든지 각종 언론 매체라는 법률들이 국회를 통해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사실은 뭐 언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다른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제한을 하는 것과 동일한 성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언론이 가지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상 규정을 직접 규정을 두고 있는 그런 정도라고 봅니다. 그동안 뭐 언론을 통해 가지고 권리가 침해되거나 사회 문제가 있을 때 보통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뭐 가처분 제도, 사전에 그 방송이나 이런 내용이 나가기 전에 차단해달라면 가처분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중재법에 보면은 반론권 제도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보도라든지, 후유제도라든지, 보충제도라든지 이런 등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이미 보도가 된 다음에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전파력이나 영향력을 봤을 때 이미 보도가 되거나 이미 정보가 전파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정정하거나 그에 대한 피해를 갖다가 배상이나 부담을 하려는 것은 그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 매체들이 스스로 자율적 기능을 통해가지고 보도의 운정성이나 아니면 공동성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언론기관들이 전체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가진 기구를 두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언론기관의 성향에 따라서 구조가 편향적이고 집중적으로 이제 일방적인 구조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어떤 식으로 통제할 것이냐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00년대 이후에 언론들이 쭉 보면은 한가름을 통해서 2년 논쟁이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이제 편향적인 구도를 통해가지고 사회의 혼란을 주게 되는 식으로 만듭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붙잡을 수 있냐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방송 흥행이라는 스스로 자체적인 어떤 규정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언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언론 노조를 통해가지고 이 방송이 과거와 달리 이제 사실 노조의 힘이 상당히 강화되면서 해양적인 어떤 구도가 수준되기가 쉽지 않은 상태로 있지 않나요? 그냥 언론이 아니 사실만 보도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은 독일의 슈피겔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보도를 위해서 자체적인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법률 장관을 장관들과 자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 각종의 그에서 기자들이 그 취재한 내용의 어떤 그 사실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는 것을 법률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통지에 대해서 나가는 대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아마 비슷한 유형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동안 우리 언론들의 행태로는 그렇지 못하지 않았거든요. 또 문제는 최근에 와서 제가 그걸 보고 표현의 자극적인 표현이라고 이거는 뭐 어떤 매체든지 간에 아마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을 키우고 신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발행 부수와 관련해가지고 회사의 운영하고 관련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으로 보면은 대체로 이제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많이 있습니다. 아마 결국은 이 광고하고 연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방송이 사회에 어떻게 여론을 선도하고 형성하는 기능을 하면서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자극적인 표현들을 쓰는 신문도 보면 뭐 막장 드라마라고 막장 이런 어떤 사실은 막장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우리가 사실 언론에서 써야 될 표현이라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단적으로 그리고 뭐 얼마나 가지고 치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저속한 표현을 최근에 오면서는 일본 매체에서 무분별하게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상당한 그 영향력이라는 생각이 학문적으로 다닌다는 걸 알고 일부러 쓴다는 생각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극자층이라든지 시청자층의 어떤 자극을 주려면 그것이 스스로 언론을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파멸로 몰아가는 하나의 자충수가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그거를 갖다 훼손하는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이용해가지고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나 아니면 국민들의 방법으로 쓰고 있다는데 자가당착되는 모습을 우리가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주제가 외국보다는 선동보다라고 하면 굉장히 편향적으로 한민족만 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우리 사회는 알면 말고라는 시각도 사고방식으로 언론이 구성됩니다. 기사라든지 보도가 한 번 나가면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걸 정정 보도를 나중에 한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에서 잘못된 보도를 해야지 다음번에 정정 보도 할 때 말미에 나가지고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간단하게 했는데 시청자들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거의 지지 않겠다는 언론의 태도들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보도를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어떤 명예훼손이라든지 권리 침해에 대해서나 어떤 그런 선정적인 보도를 통한 어떤 사회 윤리적 어떤 침해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을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그 암묵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도에 있어서 사실성을 갖다가 왜곡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수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언론인 스스로 자율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언론 매체 구성원들의 그런 자율성에 기대되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 구조를 봐서는 결국은 편향적인 보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언론 매체를 대하는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이 틀려졌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좀 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이석기 사건 누구방안에서 오늘 10년다고 출연한 거보다 또 젊은 층들이 막 환호하면서 이석기도 환호하는 모습이 사진에 나와요.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부분들이 국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 사회의 방위를 위한 자신들의 책임을 망가하고 있는 제가 말미암았습니다만 독일의 유명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제스팅단이라는 콜라드 해설 교수 헌법 재판관이 있어요. 한인경우에 법치국가를 지키고 민주적 법치국가를 수호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의지이지 결국 국가 권력이라는 그런 제3의 권력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의지가 없으면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법학국장에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부분적으로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언론에 대한 분명한 의지 그리고 올바른 선택 그리고 현명한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언론이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교수님께서 국민의 의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민의 의지를 가지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발전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 한 달 전쯤인가요 문제 제기 중에 언론은 사회를 감시하는 건데 지금 상황의 문제는 사회가 언론을 감시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매우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 감시, 또 그 사람들의 문제점, 인식, 편향, 왜곡된 형태에 대한 언론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고 이 언론에 대한 감시라고 하는 것은 그 언론 인사자 및 언론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 있어야 이것이 감시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들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PB인데 그 발표한 수십 건의 한 25년간에 걸쳐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수백 개죠. 그걸 한번 쫙 보면은 이제 반민특위가 잘못됐다, 보도연맹이 잘못됐다, 미국과의 동맹이 문제가 있다. 푸에블로 나파 사건은 미국의 첩보 내지는 북한의 정당의 행위다. 그다음에 무신하며 성교에는 마녀 성명이다. 그다음에 전향공작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우리가 이 사람의 프로그램을 샘플로 한 5개 정도만 보면은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나 대한민국의 기본가치에 부합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매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뒤에 제가 별첨자료 11개 있었죠. 통일 언론사에 상도 수없이 수상합니다. 여기 한국에서 주는 기자협회에서 주는 수없는 상을 수상하는데 그 중에 이제 통일 언론상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그 통일 언론상의 그 수상 소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이 만든 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여수 14년대의 반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의 특집 보도 스페셜 프로그램을 만들죠. 근데 이 14년대 여수 순천의 14년대 반란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밑줄 친 것만 보면은 이것을 반경, 반대운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경, 반대운동이라는 건 뭐 통일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수 순천의 14년대 반란 사건이라는 것은 본인의 프로그램도 그렇고 본인의 인식도 그렇고 이거는 통일운동인데 무참히 짓밟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여수 14년대 무장공기는 제주 파병을 거부해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와 군부 수청이 다가오기 전에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결국은 조국 분단을 목숨으로 막아보겠다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위대한 헌신적인 희생적인 통일운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통일이 결국 분단이 되고 통일이 안 되니까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끄는 북한 정권은 이제 전쟁에 다른 해결책은 없다는 판단을 굳히게 됐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통일운동이 좌절됐기 때문에 김일성이 군대를 이끌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남침하는 것은 불가피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인식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다시 보면 48년 사건 당시 통일을 명령하다가 순교한 분들을 기린다. 이 작품도 그렇게 돼 있고 본인의 소설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6.25를 합법화시키고 그거를 통일운동이라고 하고 그 분단된 조국에서 그 전쟁에 의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했다라고 지적하면서 14년대 반란이 진압된 것은 조국 분단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숭고한 정신, 의지가 짓밟힌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논평, 소감, 이 프로그램의 내용, 이와 유사한 수백 개의 작품들이 그대로 공중파에 그대로 하고 있다면 한 24년간 아마 수백 편의 비슷한 작품을 만들 겁니다. 공들과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끝나고 나서는 김대중 대담이라고 하는 건 PD수첩의 개인 대담이라고 하는 건 이건 딱 개인들 대담. 친일파는 살아있다. 이명박 BBK를 수십 건, 광우병 시리즈를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수백 편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방송사에서 용납되고 사회에서 용납되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줍니다. 이 교과서나 이런 우리가 흔히 하는 시민교육이나 학교교육의 영향을 당연히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교수님 이선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 관여를 하게 되고 결국 3번에 걸쳐서 하게 되고 시위하는 힘겨운 시위대와 사실과 전혀 다르죠. 혹은 알 수도 없는 웃고 있는 미군을 같이 같은 화면에 집어넣죠. 그래서 시위대와 희덕거리는 미군을 같이 집어넣으면서 결국 자기는 효승용이다. 그거를 3번째 효승미전의 사건을 하면서 그런 방식의 편집이 나오니까 드디어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시청 앞으로 가게 된다. 이런 목표를 그린 스스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이제 정치 중립 분야에서 균형이 있냐, 사실 보도냐, 공영방송이 해야 될 일이냐, 여러 가지 의문을 의문이 아니라 명백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 반인가요? 2년 반에 걸친 주요 시간 프로그램의 주제 비교를 한번 쫙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주제가 다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만에 걸쳐서 이 프로그램이 삼성에 대해서나 대기업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를 쫙 뽑아보고 관련된 주제들과 내용들을 다 보니까 PD수첩에서는 10번을 해요. 대기업과 싸우는 사람들, 삼성공화국, 언론은 침묵하라, 김영철과 삼성, 핵심은 삼성, 핵심은 이재명, 김영철과 사재단, 삼성 특검을 말합니다. 시사 매거진 258권에는 대기업은 무죄입니다. 삼성 특별관, 뉴스부, 100분 토론에서 삼성 사태 본질은 뭐냐, 대기업이 삼성신문 소유할 수 있는 일관되게 대기업과 삼성에 대해서 이건 난도질을 합니다. 단 하나도 우호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그 시장개척 기술 개발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 문제 쭉 하나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이 관여했던 한국 근현대사 보면 명확하게 잘못된 내용을 지적을 하는데도 이걸 가지고 제일 먼저 때린 때가 뉴스가 2007년 6월 30일 뉴라이터 방지라고 해요. 그 문제 지적을 방지 집단이에요. 그 밑에 일본 후소사판이나 한국의 소위 자유주의 역사학자들, 경제학자들이 만든 거는 한국판 후소사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것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보도를 계속 그냥 쏟아내죠. 이것만 보고 뉴라이트 나면서 새로 나온 교과서를 보면 그럼 누구나 기본적으로 중요한 그러니까 이 상황이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4대 TV 방송의 대북 보도를 누가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논평자를 쭉 12개월을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거의 모든 대북 관련 논평의 4분의 3은 이게 무슨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4대 방송의 모든 방송의 43%의 코멘트를 이수했다. 김근식 누군지 다 알 겁니다. 공천도 받고 누구 보좌관도 하고 정치도 하고 누구 보좌관인지 장관 보좌관인지 다 알고 무슨 북한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장관 보좌관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이런 중요한 모든 문제를 이 세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갖다 보니까 이게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국민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민족을 유린하고 문명을 파괴하는 집단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것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어떻게 남북관계 개선을 하고 화해하고 인증할 이런 생각을 그렇게 만드는 참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방송상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집단화된 강한 문제의식을 갖는 보수가 이 방송사로서의 정체성보다는 특정 정향을 지닌 정치 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띄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정치 세력적 자기 활동이고 방송은 그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자기 정치 활동의 수단으로 방송이 있는 것이지 자기가 언론사 직원으로서의 정치 싸움이 프라이어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춰서 있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왜 그러느냐? 반대국부 때문에 그 반대국부가 매우 훌륭하게 제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상, 프로그램을 더 주고 예산을 더 주고 공천을 주고 정당에서 영입하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고 각종 지원이나 프로젝트를 주고 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을 조금 무력화한다고 복지와 이런 각종 지원 공급을 확대시켜주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공중파가 평균 아마 9,500에서 9,700 정도 있는 걸 보일 거예요. 다 1억짜리. 수십 명씩 빼로 특정 정당에 들어가서 공천받고 활동하고 그러니까 한 몸이지 한 몸.
그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부 언론 노동조와 우리가 전교조로 분석을 하는데 전교조도 분석해야 되지만 전교조만큼이나 신경을 쓰고 집중 분석해야 될 거는 정부 언론 노동조입니다. 전교조가 전환입니다. 이 정부 언론 노동조합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정부 언론 노동조합의 조직 체계가 나와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민주언론 실천위원회라고 있고, 그 오른쪽에 뉴스타파가 있고, 뉴스타파와 미디어오늘이 양대 이제 그 언론 기관이죠. 그래서 뉴스타파와 미디어오늘이 띄우고 그 띄운 걸 가지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받고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는 시작은 미디어오늘이나 이런 시작을 합니다. 그 민주언론 실천위원회는 민식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방송국에서. 이 민식이라는 거는 표현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나? 북한이 남한으로 밀려 내려왔을 때 이 완장창사라는 게 있죠. 그 역할을 합니다. 각 보도 본부별로 민식위원이 있습니다. 감식위입니다. 감시에서 노조에 보고하고 노조가 그 정부에 의거해서 이제 액션을 취하는 아주 강한 겁니다. 언론사 내에 언론 감시위원회입니다. 민식위. 정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정부 언론을 보면 이 정치위원회 가별히 볼 게 아닙니다. 이 정치위원회는 밑에 정치위원회를 보면은 정치위원회 강령에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및 진보정당 활동을 교육 선전한다. 노동자의 정치 활동 역량을 조직화한다. 정치 방침을 수립하고 정책을 개발한다. 각종 정치 행사를 주관하고 참여를 조직화한다. 다시 얘기하면 본인들이 정치 세력이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우리나라 정부 언론 노동자들 공중부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스스로 정치 세력화 및 진보 정당 활동과 관련된 교육 선전 활동을 하도록 지침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프로그램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 역량의 조직화와 정책 개발과 정치 방침을 수립하고 선전 교육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소속직다. 이게 공정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공정방송, 공정 정치 중립 균형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진보 정치 실현을 위해서 교육 선전하는데 무슨 공정을 얘기합니까? 그 뒤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노동자의 정치 활동을 조직화하고 맨 밑에 보면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정치 활동에 대한 지도와 자문을 받고 이게 그대로 정치 직관입니다. 역할 분담만 아닙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김대엽 할 것도 없습니다. 김대엽이나 PBK나 이거 한번 다시 돌아가서 그 시절도 돌아가서 그걸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얼마나 광기 어린 대선 지원 활동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그 방송을 한 3, 4개월 쭉 들으면서 균형적으로 판단하고 투표한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밑에 13페이지 통합진보당과 정부 언론노동자의 정책 추격을 합니다. 반헌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반헌법적 정당과 늘 정치 협약을 하고 자기네끼리 뭐를 하겠다는 걸로 되어 있고 그 3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김인규, 김재철, 배석규, 박정찬은 퇴출시킨다라고 합의를 합니다. 이 퇴출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계속 판결이 어떻게 나냐 하면은 공정방송을 요구하고 지켜달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한 것이
합법화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로 조건이 아니면서 이미 사장 퇴출은 이게 기정사실화 목표로 해놓고 파업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공정방송을 위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방송사가 재판에만 가면 집니다. 그럼 지니까 해고했다가 다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일 땐 다 완전 차고 들어오는 새끼들. 완전 차고 들어오는. 그건 파업을 조장하는 거고, 파업은 별다는 거고, 파업했다 해고됐다가 돈 다 받고 놀다가 2, 3년 놀다가 놀면서 완전 차고 들어오고, 이게 계속 나옵니다. 노사관계에 대한 보도 경향 14도 보면 아시겠고, 예능 프로그램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 예능 프로그램이 거합니다. 안철수가 어떻게 큰지 다 보입니다. 기적으로 보면 공중파가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이렇게 저절로 큽니까? 스페셜 띄우고 이게 뭐야 이거 강호동이 하는 거 뭐죠? 루팍도사에서 띄우고 감정 만들고 눈물 그리고 쫙쫙 띄우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자별 보도 내용 16페이지부터 보면은 이 사람이 지난 5년간 몇 년간 어떤 기사를 써서 어떻게 했는가를 쫙 뽑아보면은 대개 이게 언론사별로 4, 50명 정도 딱 적혀집니다. 아주 본인들이 철저하게 신명화돼서 이런 거 취재하려면 이것 좀 하나는 자기의 구미에 갖는 무슨 뭐 농명과 관련된 방호병과 관련된 거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서로 하려고 10대1 전교조 문제 좀 두고 해보라면 죽을 만한 한 적이 수첩이나 뭐 이용팔 보면 전교조 문제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죽어도 안 돼. 삼성 누가하니라 그러면 거의 10대1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주요 활동자와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DB가 철저하게 구축되고 그 DB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어떻게 왜곡했고 어떻게 조작 왜곡적인 것을 반복했고 또 통계적으로 주요 문제는 안 하고 항상 이런 것만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드러날 때 조금 시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한국 사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항상적으로 2차 재난으로 끌고 갑니다. 교수님 이성이 사건 나면 2차 재난이고 세월호 사건 나면 2차 재난이고 우선 천안함 사건 나면 2차 재난. 반드시 그게 국민 분열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사회 갈등으로 끌고 갑니다. 그걸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2차 재난을 만들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가 사건만 터지면 쫙 발견해서 2차 재난을 끌고 가는 메커니즘이랄까 구조가 상시적으로 작동합니다. 네, 여기 김광국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세월호 사건이 대한민국에 왜 흔들리고 침몰하느냐고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름 잃어버린 언론, 사회가 언론을 감시해야 되는 이런 속상한 상황까지 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사례 중심으로 잘 말씀드렸습니다.